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가천대학교의 윤민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이버 안보, 데이터 권력, 난민 안보 관련해서 이제 그 발표자분들 모시고 발표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아직 그 교수가 여전히 이 주니어급이어가지고 이 사회를 어디 가서 맡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를 맡으니까 굉장히 지금 뭐 조금 이제 롤이 약간 좀 익숙치 않은데 대부분 어디 가서 발표 아니면 토론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이버 안보, 데이터 권력, 난민 안보를 주제로 이제 순서대로 발표를 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서로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주제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테러, 조직범죄, 난민, 비정규전, 사이버전, 사이버 심리전 뭐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국내에 있는 무슬림권에서 온 극단주의자들을 연구를 하느라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분이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전쟁을 총칼로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이제 그 이슬람 극단주의 뭐 테러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 세력들이겠죠. 이제 우리는 전쟁을 총과 그리고 혀와 성기로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혀와 성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이 알카에다와 아이시스가 했던 이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이라는 건 이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러 공격 또는 이제 분란전 또는 이제 비정규전 그게 더 가면 이제 전쟁이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좀 불행하게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참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폭력이라면 이게 총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혀가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 그다음에 심리전. 최근에 이제 발전해서 이게 인지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코그니티브 워페어, 인지전을 지금 연구를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겠다. 뇌과학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의 여론 조작을 하겠다. 이런 데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세력들이 아이시스 같은 이슬람 테러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 이제 세 번째 성기는 뭐냐?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민망한 얘기가 나오냐? 그게 인구라는 거죠. 인구 이동을 전략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아이시스가 이제 난민들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결국은 인구에서 우리가 압도, 왜냐하면 출산과 이민과 난민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구수에서 압도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전복을 하겠다. 선거라는 이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러시아 역시 그 주변의 근해 지역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들을 이제 트로이 목마로 사용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중국 역시 위구르 지역과 홍콩에서 이제 친중 이 기반을 만들 때 결국은 이제 한족들을 이주를 시켜서 이거를 정치 지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그냥 이슬람 테러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21세기 오늘날 난민과 디지털 사이버 안보 데이터 권력 이게 넌 키네틱 워페어 이제 폭력을 사용하는 걸 보통 이제 군사용으로 키네틱 워페어라고 하는데 키네틱 워페어 플러스 이제 넌 키네틱 비폭력적인 어떤 전쟁 수단으로 사이버 안보 데이터 권력 난민 안보 이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테러 세력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같은 국가 세력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이 연구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서로 연결돼 있고 통합돼 있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좀 이걸 세션을 하면 좀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사회가 말을 길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알리나 시마스카 그 박사 그 과정생의 발표를 먼저 진행을 듣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이크를 예, 알리나 시마스카 학생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윤민호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논문에서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윤민호 교수님을 인용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너무 정말 우리 지금 이제 kinetic, non-kinetic warfare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제 중국의 사이버 안보 다차 프로세스, 즉 폴란드 중심으로 폴란드가 지금 어떤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non-kinetic warfare, 그 사이버 어떤 안보,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을 어떻게 폴란드가 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제가 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네, 화면 공유가 보이시네요. 저의 논문 플로우가 아까 주제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폴란드의 다자 외교 프로세스 중심으로라고 하고 목차를 보면서 이제 제2장으로부터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론, 어떤 전략론인지 그것이 이제 마이클 칼런이 만든 이론으로서 이제 나중에 김선배 교수님께서 좀 더 사회학적인 그런 영역에서 좀 더 국제정치적인 영역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기술적 및 지정학적인 특징, 여기 폴란드의 ICT 기술의 도입 수준이 얼마만큼이냐, 그리고 나토 그리고 러시아 사이 폴란드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내전에서는요, 제가 폴란드 사이버 안보 다자 외교 프로세스 디지털 3해구산 프로젝트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여기서 김선배 교수님 그리고 마이클 칼런이 제안한 그 프레임 차기, 맺고 끊기 및 내변 모으기, 표준 세우기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단계를 제가 이렇게 합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이제 폴란드는요, 아무래도 중동부 유럽에서 제일 큰 국가이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발달된 국가이다 보니까 약간 그 폴란드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자연적인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폴란드가 그 나토를 가입하기 위한 비시그라드 그룹을 이제 설립했습니다. 비시그라드 그룹 여기 어떤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냐면 이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이렇게 네 가지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나토 북대서양조약 기구에 가입하도록 어떤 타자 외교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의 대통령이 3해구산, 영어로 이제 Three Seas Initiative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는요, 정부 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이 3해구산이 무슨 3해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트해, 그리고 그리스에서 있는 아드리아해, 그리고 흑해 이렇게 주변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 삼각형 같이 나오는데 거기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10개국들이 3해구산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폴란드의 국가개발은행 3해구산 구초 안에서는요, 이제 3해구산 기금, 3해구산 이니시에이티브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다른 국가들보다 약간 강력하니까 그런 리더십을 항상 폴란드한테 그 지역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폴란드가 그 3해구산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디지털 3해구산, 즉 디지털 Three Seas Initiat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디지털
Threeseas Initiative에서도 역시 10개국이 들어가 있고 전통부 유럽에 이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요 이 국가들이 ICT 기술 도입 그리고 5G 기술 도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디지털 3회 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역시 디지털 3회 구산에서 비시그라드 그룹이란 3회 구산처럼 폴란드가 중심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이버 안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토 사이버 반어센터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설립하고 그리고 뭐 헬싱키에서 하이브리드 위협대인 우수센터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런 반면에 폴란드가 에스토니아랑 핀란드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ICT 기술 기준이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폴란드가 이런 사이버 안보 관련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이버 안보 관련된 이런 포맷을 할 수 있었나? 저의 논문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이거 가설이죠. 폴란드와 러시아, 나토 사이의 구조적인 위기 덕분에 폴란드가 사이버 안보와 ICT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유럽 다른 국가 입장에서 아주 설득력이 있게 프레임 짜기, 묻고 긋기, 내편 모이기, 유품 표준 세우기 등 전략을 잘 도입하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잡한 지적학적인 위치에 있는 폴란드가 지속해서 미국 조지를 지지하고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마치 미국 대표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타적 프로세스에 있어도 어제 폴란드가 미국의 엄청 많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국의 컨트롤 타워처럼 이치역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주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는요. 폴란드가 리소스 파워 면에서 제일 간대한 국가로서 사이버 안보 관련한 지역적인 타자 외교 프로세스 주도하는 가능성이 본 지역에서 다른 국가보다 높다. 그게 저의 논문의 핵심적인 가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면 여기서 제가 일단 마이클 칼런이랑 브루노 라토르가 이제 사회과학 학자들인데요. 이 학자들이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그런 공부하는 학자들이 아니고 이제 사회학인데 여기서는요 아무래도 그 헨위자 네트워크 이론에다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 사용하는 헨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번역 즉 트랜슬레이션 알려진 헨위자 네트워크를 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이분들이 언급한 부분이 모든 협산, 음모, 계산, 설득과 폭력의 행위를 덕분에 행위자 행동할 수 있는 권함을 갖게 되다. 그리고 그 번역 덕분에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세력까지 얻는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칼럼에 따라서 문제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기, 통보하기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선배 교수님께서는요. 이 문제제기, 관심 끌기를 이 네 가지 단계들 좀 더 우리 국제 정치 학적인 약간 이해에 있어서 좀 더 이해 쉽고 그리고 좀 더 맞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편 모으기, 표준 세우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프레임 짜기는요 이제 역시 네트워크 구도를 파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맺고 끊기가 새로운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옛날 관계를 해체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편 모이기는 역시 동지 국가에 많은 지원을 받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는요, 또 이제 집합 권력의 의미도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표준 세우기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규범으로 움직일 거냐, 어떤 새로운 규범이나 표준을 만드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이 폴란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넘었고 이제 폴란드가 도대체 ICT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냐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폴란드한테 있어서 어떤 위치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요, 저의 3장 첫 번째 파트에서 폴란드가 ICT 기술 개발하는 부분은 뭐 폴란드가 아주 에스토니아처럼 뭐 아니면 핀란드처럼 ICT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곳이라기보다 단순히 폴란드가 유로피언 합 가입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토 가입하고 싶어서 어떤 그 나토랑 유로피언 합의 그 기준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다양한 ICT 기술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ICT 기술 도입은 단순히 폴란드한테 유럽연합 그 가입의 도구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뭐 바르샤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에서 과학기술부랑 같이 모여서 이제 정보사회 유럽연합 가속화 뭐 이런 프로젝트를 또 이제 만들었고 다양한 얘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꼭 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테이블이에요. 아무리 폴란드가 그 과학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레임워킹을 해도 여전히 폴란드가 2004년도 기준으로는 리스본 리뷰에 따라서 그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뭐 말타, 체코, 헝가리 이런 그 유로피언 합가입 희망자 중에서는요, 9번째 위였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폴란드가 정말 그 ICT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인풋보다 아웃풋이 약간 적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폴란드가 정말 진지하게 ICT 기술 그 개발보다 그냥 ICT 기술을 단순히 유럽연 합가입적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세잔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나토와 러시아 사이 폴란드 진전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폴란드가 이제 항상 러시아 지구 그리고 서부 사이에는 완충지대 그런 버퍼 존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폴란드가 완전히 소련으로 말미암아 합병을 당해서 이제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았는데 폴란드에서 굉장히 소련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분괴되고 나서 폴란드가 약간 러시아랑도 사이를 잘 유지하면서 약간 소반적인 외교를 하자고 했었지만 좀 더 약간 러시아 쪽보다 좀 더 소반적 그런 외교로 빠졌죠. 네, 그리고 러시아라는 이제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뭐 폴란드가 이제 2001년도에 뭐 테러와 전쟁에 대해서 미국한테 굉장히 기여한 그 이바지한 부분들이 많고 그것에 대한 이제 러시아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네, 어쨌든 러시아랑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죠. 그 러시아랑 엄청 많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결국 좀 더 약간 러시아랑 멀어지고 좀 더 나토 쪽으로 그리고 미국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폴란드에서 대사관에서 뭐 러시아 대사관을 이제 깊이 인물로 이제 내보내고 그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폴란드 대사들 내보내고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서로가 약간 지금 감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합병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 위치하는 나라로서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권력주의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보였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폴란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나서 특히나 폴란드가 엄청 많은 이제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요 보시면 뭐 1년에 뭐 5,600
건 이상 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가짜 뉴스를 폴란드에서 보지는 그런 행위자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러시아가 심리전 그리고 사이버전에 타격이 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결국에는요 미국이랑 또 친밀하게 협조하고 나토를 좀 더 약간 다른 이 지역에서 중동부 유럽에서 다른 행위자들보다 완전 나토 친나토 중에서 제일 친나토 국가, 제일 친미 국가로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파트인데요. 폴란드 사이버 안보 다자외교 프로세스 디지털 3해구산 중심으로인데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도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디지털 3해구산이란 ICT 기술 이렇게 사이버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3해 하이웨이입니다. 디지털 3해 하이웨이. 이 디지털 3해 하이웨이 그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5G 기술인데요. 5G 기술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2018년도, 2019년도에 미국 그 정부가 이제 중국이 5G 기술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이 그 5G 네트워크가 혹시라도 어떤 적자 행위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클린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출발해서 그 다른 나라들이 이제 웬만하면 화웨이 5G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중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활발한 협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6+1 협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델로 이니시에이티브도 있고, 여기서는 중동부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제 중국이랑 협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5G 생기기 전에 3G 그리고 4G에서 는 이제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많이 협조한 부분이 있어서 중동부 유럽에서 사실 그 중국에서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다 약간 긍정적인 입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미국 편으로 만들고 약간 중국 5G 백원으로부터 중동부 유럽 벗어나도록 그 폴란드가 아무래도 미국의 사이버 안보의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된 것 같습니다. 폴란드 정부는요,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G 그리고 3G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중국 산업이랑 많이 협조를 했었지만 결국 이제 2019년도에 화웨이 이제 스캔들이 터졌을 때 또 미국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9월달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폴란드에 방문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US Poland Joint Declaration on 5G 서명을 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유럽에서 화웨이를 반대하는 돈 유럽에서 화웨이를 반대하는 제일 강력한 그런 스탠스를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모든 중동부 유럽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헝가리 폴란드 바로 옆 나라 헝가리가 있고 거기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굉장히 또 친중적인 그런 그런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 차기에서 보면 폴란드가 지금 프레임 차는 방법은 이런 이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이란 러시아랑 협조하지 말고 오직 미국이란 5G 기술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시 말해서 프레임 차기의 가장 핵심적인 폴란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매트코 끈기과 내편 모얘기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국가 사이버 보안 지수에 따라서 중동부 유럽 모든 국가들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빼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든 국가들이 약간 후진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동부 유럽이 좀 더 후진된 느낌이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3해구산 프로젝트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중동부 유럽 국가들한테 튼튼한 기준으로 튼튼한 조건으로는 ICT 기술 및 사이버 기술 차원에서 선진화를 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거 폴란드의 목격한 기관의 변모액이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서 규범 세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 여기서는요, 이 규범 세우기에 대해서 제가 폴란드 디지털 3해구산 그 핵심적인 페이퍼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qual for a Cyber Upgrade of Regional Cooperation이고 그 두 번째는요, Mapping the Challenges to Overcome인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 3해구산의 핵심적인 페이퍼들인데 여기서는요 제가 이 파트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3해구산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사이버 안보 차원 그리고 ICT 기술 차원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거기서 사실 이 두 가지 페이퍼를 열어보면 굉장히 지정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지정학적인 얘기가 바로 중국이 어떻게 중동부유럽을 위협하냐 그리고 러시아 어떻게 중동부유럽을 위협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페이퍼를 보면 전혀 이거 경제적인 프로젝트 아닌 이거 완전히 지정학적인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역시 5G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 협조를 조금 더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한계가 있어도 디지털 3해구산들 내에서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지만 안보 문제 등 상기 과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어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나토 및 유럽연합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중국이랑 좀 더 거리를 좀 멀리 둬야 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러시아 중동부 유럽에 대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토의 동쪽 측면으로 이 지역의 중요한 역할 근해 관섬유 케이블 부근에서 러시아 무인 수준 차량으로 활용하여서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이 프로젝트 그 두 가지 페이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그냥 이 말을 만들어서 이 중동부 유럽 나라들이 그냥 우리가 미국을 싫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관념 때문에 미국과 협력을 포기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국의 파이낸셜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도에 중동부 유럽 국가 원수 여러 면이 이제 모여서 어떤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프랭키 발토, 슈타인마이어 그 독일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디지털 3해구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거냐 이제 5G 중국산 5G 기술 아닌 어떤 유럽산 에릭슨이나 노키아 5G 기술 사용하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투자를 그리고 받을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서 이데올로기산 그리고 최전산, 경제산 이런 큰 어떤 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서 이 프로세스에서 프레임적인 메커니즘 중에서 첫 번째,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사이버 안보 타자 프로세스 부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ICT 및 사이버 기술의 중동 유럽 지역은 소유럽 지역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동부 유럽에서 중국 연합력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3해구산 국가들이 5G 등 사이버 문제에 있어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폴란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메커큰기의 메커니즘이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첫 번째는요. 중동부 유럽 국가 못 아무나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의 핵위자에 대한 불란 국가로 인식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커머스 부분에서만 우리 협조할 수 있지만 다른 5G 같은 부분에서 협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내변 모의기 메커니즘 중동부 유럽 모든 국가 높은 수준의 5G 기술 도입 보장 변태한 조건에서는요 지역적인 핵위자 사이버
기능 개발이라는 부분이 언급합니다. 규범 세우기는요, 역시 오직 미국 및 나토 제시한 원칙에 따른 5G 인공지능 기술 도입 빌려선 그렇기 위하여 미국 유럽연합의 투자 프로세스 설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례로 제가 초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사회자이면서 알리나 시만스카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까지 겸해서 해야 돼서 일단 먼저 발표를 하셨으니까 제가 토론을 한 10분 정도 하고 답변을 한 5분 정도 해서 45분에 마치는 걸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이버 안보 부분에서 중견국 또는 중간국이라고 하는 뭐랄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슈퍼파워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뭔가 좀 주도적인 행위자로 좀 뭘 해볼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편 모으기, 프레임 짜기, 규범 세우기 위해서 다자적인 어떤 틀 내에서 이제 뭐랄까 이 미중 또는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어떤 그 신냉전 또는 세력 충돌을 한번 좀 조절해 보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갖는 의문은 뭐냐면 국제정치학에서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들이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의 한계와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좀 간과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규범이라는 국제법이든 아니면 뭐 규범이든 간에 또 협정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략적 도구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잠깐 뭐 짚어드리면 제가 갖는 의문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발표나 수업 시간에 종종 그 예를 드는데 도박장이 있고요. 도박을 하는 그 포커를 하는 도박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도박장에 출입하는 그 손님들. 돈은 도박장 개설한 도박장만 따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버 세계라는 건 이 사이버라는 공간을 개설한 자가 있고 그 도박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버라는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이 대체 도박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서로 부닥치는 도박장 영업장 주인들이 이제까지는 우리 도박장에서 게임을 하든지 저쪽 도박장에서 게임을 하든지 뭐 별로 개의치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저쪽에서 도박하러 가면 우리 도박장에 출입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박장과 도박 이용자 간의 기본적인 이제 이 권력의 차이는 너무 본질적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테슬라의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가 결국은 우주 공간 위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이버도 공간이란 말입니다. 우주도 공간이고 이러면은 공간 이용이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간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위성이면은 그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킬러 위성을 누가 갖고 있고 그 공간에서 실제 파워를 누가 행사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라는 스폰서 없이 그 외의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우주 공간에 공간 장악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이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사이버라는 공간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기반 기술이 있는 거죠. 반도체의 이 수요 공급망과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굉장히 기술에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5G 뭐 무슨 G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천적인 기술들 그다음에 인프라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들,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커널 차원의 어떤 그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돌리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은 그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그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해적 케이블을 심해에서 누가 그 해킹이나 아니면 절단이나 파손으로부터 누가 장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심해에 대한 공간 장악력, 그 다음에 위성을 장악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의 장악력, 그 다음에 기술 패권, 그 다음에 그 공급망과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폴란드뿐만 아니라 여기는 한국도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데 한국과 같은 어중간한 국가들은 장악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 이런 기술적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간을 누가 장악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뭐 한국이 폴란드보다 더 강대국이고 더 기술적인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 차이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 어차피 이용자니까 우리가 도박장을 개설해서 갖고 있는 우리 도박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프레임 짜고 맺고 끊는 게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주도권을 행사할 정도가 될까? 어렵다고 봐요. 두 번째는 규범의 문제인데 국제정치학이나 국제법을 통상적으로 이제 이 분야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자간의 그 협정을 통해서 규범이 세워지고 그 규범에 따라서 행위자들이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인지전 또는 정보심리전의 측면에서는 이걸 뒤집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규범과 협약, 그 다음에 그 국제법은 프로파간다의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하고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할 때 이게 더 규범적이고 이게 더 국제법에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설득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규범적인 얘기는 이걸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설득 기제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짜뉴스나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또는 이제 그 화이트 인포메이션을 통한 설득 뉴스들 왜 동등한 선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수단의 하나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또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규범 세우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 뒤에서 스폰을 하면서 이걸 갖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풀려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규범이 세워지고 행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논리의 수단으로 하나 쓴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과 지금 발표하신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의 굉장한 그 레슨은 뭐냐면 한국과 폴란드가 입장이 같아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부닥치고 있는 글로벌 전선에서 이 봉쇄망사에서 이 천병에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봉쇄의 천병이 폴란드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불행하게도 이제 그 봉쇄선의 바깥에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봉쇄선의 바깥에 있을지 안에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쳐놓은 봉쇄선에 있는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과 폴란드가 지정학적인 그 전략적 위치가 미국에 대해서는 같다. 그래서 이 사이버도 결국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와 결국은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의견. 뭐 이게 제 토론이자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토론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주도권은 폴란드가 행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즉, 도박장이 미국한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폴란드 같은 그 입장에서도 자기 ICT 기술을 설치해야 하는데 자기 뭐 5G 기술도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폴란드가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모든 ICT 기술, 사이버 기술 다 만들고 미국 돈으로 대신 이제 폴란드가 미국의 목소리를 전통부 유럽에 표현하는 그런 give and take 시나리오죠. 그래서 폴란드 물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도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이 행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큰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누리는 그것 자체가 중견국의 외교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요, 아까 유포 협약 같은 것이 다 프로파간다, 스트래테직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도 제가 동의합니다. 즉, 미국이 지금 어떤 유포, 그 5G 클린 네트워크나 아니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그 디지털 3회구산 국가들이 그 중국산 5G 사용하지 말고 오직 뭐 미국이 지존하는 에릭슨이나 노키아 그 5G만 사용해라. 그것이 당연히 스트래테직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죠. 근데 아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 재정적인 혜택을 폴란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프로파간다, 그런 스트래테직 커뮤니케이션의 그 유폼 협약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세 번째 언급하신 것처럼 폴란드가 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본스회 안에 있습니다. 그 폴란드가 이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챙겨주는 중동부 유럽의 국가가 됐죠. 근데 한국이 그런 국가 될 수 있나? 지금 또 미국이 사실 이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서는요 한국을 더 좋아하는지 일본을 더 좋아하는지 그런 견제도 있는데 한국이 앞으로는요, 특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폴란드가 하는 역할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역할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두고 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발표, 그다음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그 이수연님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권력과 유럽연합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권력과 유럽연합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 수료생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의 먼저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저는 국가는 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가라는 데서부터 이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한국, 중국, 일본, 개도국까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국가가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생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에 제정됐고 2018년에 발효된 그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 일명 GDPR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이 플랫폼 기업 규제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GDPR을 근거로 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원으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일찍부터 시작하였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유럽연합에서뿐만 아니라 거대 플랫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데이터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이동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유럽과 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현재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의회는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일명 가파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하원에서 2021년 6월에 플랫폼 규제 법안 5개가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 발의로 이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10년간 가파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년간의 인수합병 거래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규제의 그런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혹은 정보, 지식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전유물로 이제 여겨졌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중요한 권력 자원을 기업한테 국가가 뺏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국가의 세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세계화가 진행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활보하게 되면서 점차 국경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고 국가의 존재 이유,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화가 되고 네트워크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심화시켰다, 이제 그렇게 보았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플랫폼 기업을 미국 같은 경우에 초반에 플랫폼 기업을 자국의 국익 창출 수단 중 하나로 간주를 해왔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권력 자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미국 역시 국가와 기업 간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 연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들의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데이터라고 하는 권력 자원을 확보해서 힘이 강해진 그러한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다시 국가의 권력적 우위를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하나의 규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GDPR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한계를 다뤘는데요. 일단 뭐 기존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기존 그 유럽연합이 GDPR을 제정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경제적인 해석과 법적 가치적 해석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경제적 해석에서는 일종의 유치산업 보호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이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연합 영내에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에도 모두 이 GDPR이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러한 GDPR의 적용으로 인해서 유럽연합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준수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버티지 못해서 산업적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보았고요. 법적 가치적 해석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기본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GDPR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견타당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프라이버시 이외의 다른 기본권들과의 충돌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점을 한계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해석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해서 들여다보려고 했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해서 국가의 국내 정치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데이터 권력에 대항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자 합니다. 네, 3장에서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권력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소셜 플랫폼 기업으로서 페이스북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통로로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라고 하는 MAU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증가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꾸준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자원으로서 데이터를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았는데 페이스북은 권력 자원으로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권력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 이런 것 역시 권력의 자원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그런 데이터는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더라도 이 데이터들의 관계들을 메타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떠한 패턴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알고리즘에 활용을 함으로써 권력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는 좋은 권력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권력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통해서 창출된 가치인 부를 활용해서 권력이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로비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데이터를 가치화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냈고 이렇게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엔 페이스북이 더욱 유리한 상황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페이스북으로 하여금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알고리즘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페이스북이 가진 알고리즘 설계 능력은 데이터라고 하는 권력 자원을 활용해서 실제로 권력을 실현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설계 능력은 3차원적인 권력과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3차원적인 권력을 실현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상에서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알고리즘에서 배제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가짜뉴스를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진 이러한 힘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처음 등장했었을 때에는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상업적 광고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고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규합하는 공간이 되었는데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한 확증 편향은 정치적 성향을 양극단으로 이끌게 되면서 국내 정치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 브렉시트와 2016년 미국 대선 등의 예를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 중에 하나인 투표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내 정치 체제를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연합은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히 위협적인 잠재적인 위협을 지닌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과 국내 정치에서 권력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럽연합은 페이스북의 데이터에 기반한 권력을 위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유럽연합 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럽연합에 여러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권력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DPR인 것이고요. 페이스북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럽연합은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상대를 틀 안에 가두고 통제할 수 있는 규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규범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권력이 쉽게 견제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권력 자원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자신들과 같은 규범을 가진 국가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예전에 인권이라든지 환경 규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범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를 아누 브래드포드가 브뤼셀 효과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GDPR을 브뤼셀 효과를 통해서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GDPR의 제45조 적정성 평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연합은 이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외 기업이 유럽연합 영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로 유출시키게 된다면 벌금을 매기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작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 영내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GDPR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들을 위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브뤼셀 효과를 통해서 유럽연합은 규범 권력을 더욱더 키우고 이러한 권력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데이터 권력에 대항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저의 정치적인 해석에만 입각을 해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앞에 경제적 해석이나 법적 가치적 해석에 더해서 이러한 해석으로 보완을 함으로써 현상을 더 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 보았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그 플랫폼 권력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페이스북 문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장상일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성일입니다.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 학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연락 주신 유민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수연 학생께서 이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권력과 유럽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그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사실 제가 뭐 데이터 권력이라든지 뭐 유럽연합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운다는 심정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글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또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증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연구가 되기 위한 저만의 또 제언들을 함께 섞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페이퍼가 갖고 있는 학술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기여점,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연구자께서는 국가라고 하는 그 주체, 행위자가 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가라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국가라고 하면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그 시장 행위자죠?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려고 하는가라는 이제 연구 질문을 던지신 것이고요. 논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국가의 전유물이었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데이터에 대한 이 권력을 기업이 더 갖게 되는 이 데이터에 대한 권력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전이가 일어나자 그 권력의 흐름이 바뀌자 국가가 다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 간에서 데이터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정치 또는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권력에 대한 경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본 연구가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대한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관리함으로써 그것을 매우 중요한 권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한 이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권력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 안보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했던 국가 또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현상 또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과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 간의 권력 충돌 또는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 논문이 또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무래도 이제 학위 논문을 그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참고 문헌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궁금증 그리고 논문의 개선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제안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해서 국가의 국내 정치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그런 문제죠.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데이터 권력에 대해서 대항한다. 즉, 그 사례로 보고 있는 그 GDRP 이러한 이제 GDRP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정치 체제에 대한 그런 악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행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의문은 하나 이거였습니다. 아마 이 발표한 그 발표 내용이 그 학위 논문에 이제 담길 내용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의 내용 중에서 아마 일부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를 다 담으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릴 질문에 그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학위 논문에는 많이 담겨 있겠지만 제가 받았던 페이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 필자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 실체, 그 이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데이터, 인포메이션, 뭐 인텔리전스, 뭐 여러 가지가 정보에 대한 개념이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개념적 차원에서 봤을 때 학술적으로 이 연구자가 얘기하는 그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어떠한 종류의 자료를 데이터로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의 전유물에서 기업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해주시면 국가가 전유물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의 어떤 종류가 기업이 이제는 다루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 그런 그 자료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페이스북을 얘기하시면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수치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례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 사례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뭐 학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페이스북의 선택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KKV가 얘기한 그 사례 선정의 기준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일 사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단일 사례를 하시더라도 뭐 KK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성에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행위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행위자의 실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그 행위자로서 국가라는 행위자는 무엇인가? 행정부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행정부를 포함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얘기하셨는데 또 하나 의문점은 뭐였냐면 서론에서는 국가는 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 연구가 기업의 데이터 권력에 대항하는 국가의 노력에 주목하겠다라고 해석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례에서 나왔던 것은 특정 국가가 아닙니다. 뭐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가 아니고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협력체 또는 뭐 국가의 통합된 형태 이런 그 행위 주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이제 연구자께서는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치 체제를 마치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국가와 비슷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유럽연합을 국가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필자께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독자들이 충분히 유럽연합을 국가라는 행위자로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그런 주체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단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정부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표라든지 국가 이익이라든지 그런 이해관계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단위 국가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되겠지만 국가들끼리는 이 문제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단일 국가 또는 그런 국가에 있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권력에 대해서 과연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만약 다르다고 하면, 그게 다르다고 하면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유럽연합이라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권력에 대해서도 단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유사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좀 정리를 하시면 글을 읽는 독자가 좀 유럽연합이라는 그 행위자의 그 인식을 보는 이유를 조금 더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해서 국가의 국내 정치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행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데이터 권력에 대항한다라는 핵심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즉, 국가 행위자의 국내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유럽연합을 국가 행위자로 본다면,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국가라고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정치 체제란 이게 유럽연합에 적용이 되었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 왜냐하면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국내 정치 체제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구자께서 주장하셨던 국내 정치 체제를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행위자의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 유럽연합에게 있어서 국내 정치 체제, 국내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미국 얘기를 하시면서 왜 미국의 사례를 보지 않으시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셨을까라는 또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물론 앞서 얘기하신 2016년에 나왔던 이제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왜 엄연한 국가인 미국이나 뭐 다른 단일 국가를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이 약간의 의문이 들었었고, 또 하나 17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페이스북이 유럽연합 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럽연합에 여러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은 사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기업 행위자가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의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좀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단지 도구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페이스북 자체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기업 자체가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조금 더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하나의 또 제언을 드리자면 지금 얘기하신 이 주장을 만약에 다른 국가의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하려면, 즉 일반화된 가설로 본 연구의 주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분석한 이러한 그 사례가 다른 국가의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발표하신 그 내용이 사실 저는 그 논문 그 학위 논문인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술지에 이제 게재할 목적으로 뭔가 발표를 하실 생각이라면 지금과 같은 형식보다는 좀 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론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서론 자체가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실제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페이스북 사례를 통해서 국가의 데이터 권력 확보 노력에 대한 분석이 14페이지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할 목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실 생각이라면 이제 지금에 대한 형식은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표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답변을 이수연님께서 짧게 한 3분 정도로 이제 3분에서 5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장성일 선생님께서 굉장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학예 논문의 일부만 이제 발췌를 해오면서 약간 빠지는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기도 하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먼저 궁금증으로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학예 논문에서도 아직 다루진 않았는데 이거를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다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데이터, 인포메이션, 논리지, 위즈덤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델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쓰는 과정에서 빠졌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왜 페이스북을 굳이 선택을 했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제기를 하셨고 이게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 GDPR과 플랫폼 기업을 보는 관계에 있어서 GDPR에 의해서 뭔가 제재를 받고 벌금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유출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뭔가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게 이제 나타난 것들이 존재를 해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제가 선택한 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연합을 그냥 국가로 바로 치환해서 쓰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충분히 이제 제기 가능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학위 논문에서는 단일 시장의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내에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그다음에 유럽사법재판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좀 유사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좀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GDPR이라고 하는 이 규범 자체가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이전의 지침들과는 다르게 그대로 바로 직접 적용이 가능한 거여서 국내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약간 국가처럼 약간 치환을 해서 좀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좀 더 왜 그렇게 전제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대표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마음 먹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이제 해석을 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잘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안 주신 것들도 뭐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한다든지 뭐 학술지에 게재한다든지 할 때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원진님, 예, 난민의 안보화와 정부의 대응 태도와 관련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서론 부분을 원래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게 수정했는데요. 파일 이곳에 보내드리니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아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제 연구는 이제 예멘 난민 수용 사례랑 아프간 난민 수용 사례를 비교하여서 한국 난민 수용 과정에서 정치와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문제의식이 설정된 배경은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함에 따라서 아프간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때 한국 정부 또한 391명의 아프간인을 이송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특별 기여자 지위를 부여하고 친구라고 지칭하는 동안 대중 차원에서는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제 진천군의 쇼핑몰이 응원 소비로 마비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입국했을 때에는 반대 서명에 70만 명이 서명하는 등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8년 예멘 난민 문제에는 반대 여론이 거셌던 반면 2021년 아프간 난민 문제에는 수용적인 태도가 나타난 것인지를 이제 문제의식으로 설정했고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주가 만연해짐에 따라 이주와 안보의 문제를 연결하는 안보와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 양상이 그 예멘 난민 사례 때는 한국 사회에 가해지는 그 사회적인 안보가 강조되었고, 아프간 난민 경우에는 그 아프간 현지에서 나타나는 군사 안보의 위협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받아들이는 양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밑에서 조금 더 설명되게 될 텐데요. 이제 안보화는 비상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협에 관련된 그 내러티브들을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정치 영역을 안보 영역으로 이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보화는 객관적인 안보 위협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우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심리적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위협을 활성화하는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객관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논하는 사람들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 위기적 속성을 이슈화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는 정치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데요. 이제 안보화가 기존의 정치 체계를 넘어선 극단적 조치가 용인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정치화는 이민 문제를 공적 토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기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 체계의 표준 안에서 이주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 안보화 양상이 이제 70년대 이후에서 나타나다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좀 만연하게 됐고, 현재에도 테러와 이주, 안보를 연결짓는 양상들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예멘 난민의 수용 과정에서 난민의 정치와 양상이 등장했는데요. 이때 이게 먼저 대중이 격화된 의견을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난민 제도를 조금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아프간 난민의 수용 과정에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수용할 것을 설득하면서 법제를 우호적으로 정비하는 그러한 정치와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멘 난민과 아프간 난민 수용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위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예멘 난민 문제에서는 수용국인 한국에 나타날 문화적 차이, 범죄, 일자리 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이 무너질 사회 안보의 위협이 격렬하게 대두된 반면, 아프간 난민의 경우에는 아프간 현지의 참상이 계속해서 보도됨으로써 한반도에도 야기될 수 있는 군사의 안보의 위협이 상기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난민과 예멘 난민이 둘 다 무슬림이라는 동일한 비슷한 특성을 지녔음에도
한국은 한미 동맹을 비롯한 외교적 요인을 더욱 고려하게 됨으로써 아프간 난민의 수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예멘 난민과 아프간 난민의 수용 태도 차이를 비교하여서 한국 난민 수용의 정치화 양상을 분석하려고 하고요. 특히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서도 책임 분담에는 소극적인 한국 정부, 그리고 강대국 미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반응이라는 이 세 가지 차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난민의 수용 거부 요인이 제시되고 3절과 4절에서는 한국의 예멘 아프간 난민 수용 사례를 비교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요약할 것입니다. 난민 보호가 인도적 규범 차원의 문제일지라도 수용 여부는 주권 국가의 결정에 달려 있고 정치적, 사회적, 국제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용 요인으로는 기본적인 논거는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거로서 난민 협약 및 난민 의정서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초기 난민 협약이 설정되었던 2차 대전 직후의 난민들은 전체주의를 피해온 희생자들로 여겨지면서 잘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드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정종적인 여론이 일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냉전기의 난민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세대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걸어다니는 투표자로서 인정됨에 따라서 서구의 진영과 또 동구의 진영들은 서로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난민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난민들을 통해서 본국을 공격하는 등 난민을 어떤 군사적인 도구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냉전 이후에도 난민을 활용하는 양상은 계속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란은 200만 명에 이르는 자국 내 아프간 난민을 활용하여서 계속해서 아프간에 대한 압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은 또한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제3세계에서는 개발 원조를 확보할 수단이자 또 선진국에서는 노동력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난민의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면서 이제 난민을 선진국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물류창구역 정책이 점차 일반화되었고 서구 국가는 캠프 난민 수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로나 관계 등의 급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제3세계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익들을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또 서구 국가에서 고령화 및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난민을 수용하여서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려는 그러한 노력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레짐은 이제 남보와 안정이라는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고 또 국가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참여자로서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국가도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 난민을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인도차이나 위기 당시에 1만 8천여 명의 난민들을 임시 수용하였는데 이게 이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인권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주요 인권조약의 가입을 추진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수용을 요구하는 난민들의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수준의 반대 여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 예시로 탈북민 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 또 폴란드에서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탈식민화와 탈냉전으로 인해서 점점 난민을 위협으로 보는 관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난민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가하고 일자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난민이 유입되면서 반군이나 용병 등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같이 올 수 있다. 최근에 더불어 9.11과 유럽 테러 같은 사태들은 더욱더 대중 수준의 불안을 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은 또한 집단 정체성을 위협하게 되는데 사회 안보는 변화하는 환경과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실제하는 위협 하에서도 본질적 속성을 유지하려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난민이나 이주에 관해서 더욱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 극우 정당의 상승, 또 반다문화주의의 그 편제 등은 이런 사회 안보적 요인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서로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난민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중국 정부는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고, 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보트피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서구로부터 불균등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것들을 봄으로써 일부러 더 난민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더 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멘 난민 사례는 이제 한국은 이제 나를 사회를 보기 전에 한국의 난민 역사를 잠깐 보자면 한국은 1992년 12월에 난민지위 협약 및 의정서를 기탁해서 2013년 7월에 별도 난민법이 제정되었는데 여전히 난민 인정에 대한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2020년만 기준 심사 완료자 34,836명 가운데 1,000명 정도만 지위를 인정받았고 난민 인정률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한국에도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 예멘의 경우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후티 반군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군과 반군, 사우디와 이란,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된 복합적인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 결과로 인구 3천만 명 중 2,2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처했고 또 국내 유민은 약 지금 4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듯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멘 사람들은 국경을 넘기가 어렵고 또 유럽에서도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미국에서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서 이제 재정착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018년 당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고립된 분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2017년에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와를 운영하는 직항편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무사증 제도로서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까지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고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짐으로써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난민 제도화를 이루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는 정치화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청원이 나타나서 7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또 한 날에 동시에 난민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열려서 반대쪽에 1,000여 명, 찬성 쪽에 1,100여 명이 몰리는 듯의 갈등이 생겼고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 문제를 우려하는 것들이 많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온 가짜 난민이다. 그리고 이슬람 포비아도 그의 반대 의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난민은 즉 범죄자이고 이슬람은 테러라는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의 도식화와 난민은 빈곤하기 때문에 생활비와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자본의 분배를 이제 뺏어간다라는 그런 도식화로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 사례는 먼저 대중적인 반대가 나타나고 정부에 영향을 미친 그런 역학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예멘 난민이 처음 들어와서 첫 보도가 나갔을 때 이제 예멘 난민 신청 등 체류 목적으로 제도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들을 출입국 사무소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제주에서 난민 인증 받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도 가짜 난민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그때부터 형성되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많이 퍼졌고 이에 국민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격해지다 이제 정부의 정책 또한 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먼저 예멘인들이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출조 제한의 조치를 취했고 또 제주도를 예멘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예멘 난민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난민 인정은 단 2명에게만 내려졌고 인도적 체류 요구는 412명에게 내려주는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해진 후에 예멘은 입국자 수가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들어서 예멘 난민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프간 난민의 경우 이제 미군이 철군하게 되었는데 이때 탈레반이 급격히 영토를 수복함에 따라 정권을 장악하게 됐고 인도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멘 난민의 경우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제 미군이 2주 동안 1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탈출시켰고 영국이 8천만 이상의 아프간인, 독일도 4천 명 이상, 이탈리아도 4천 명 이상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391명의 아프간인을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이송하게 되는데요. 이 아프간인들은 한국 정부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조력한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었습니다. 아프간 난민 기여자는 특별하게 처우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과 비슷한 처우를 주는 법이 새롭게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교부와 법무부의 이제 발화에서는 난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아까 예멘 사례는 대중 수준에서 언론을 거치며 정부로 이렇게 역학이 전개됐다면 아프간 난민은 정부 수준에서 대중으로 역학이 전개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난민들이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 동료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법무부 또한 아프간 친구들이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또 선진국과 함께 우리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아프간인들이 우수한 인재다, 미성년 자녀도 있고 또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위협이기보다는 통합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신형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게 됩니다. 아프간 난민의 수용에서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프간 현지의 참상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군사안보에 대한 위협을 상기하였고 동맹 관계인 미국의 아프간 조력자 요청을 이제 한국 정부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2021년 8월 21일에 가장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리면서 이제 아프간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대두됐는데요. 이제 정치인 차원에서는 좀 우려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23일에 나타난 많은 신문의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좀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것은 잘 논의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게 한미 동맹의 국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에 책임 있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미 동맹과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워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진천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지지를 받았고 또 이 당시에 나타난 언론 조사에도 우호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먼저 아프간인 조력자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가를 물었을 때 68.7%, 약 10명 중에 7명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아까는 워딩을 아프간 기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와 달리 이제 국제사회랑 미국이 아프간 난민 수용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서 물었던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수용 찬성은 27%, 선별적으로 수용하자라는 것에는 30%여서 이제 난민이라고 하였을 때도 여전히 수용 의견이 우세한 그런 여론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도 존재하여서 반대 청원의 3만 명 정도가 이제 서명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이들은 아까와 비슷하게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 또 가짜 난민에 관한 것들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강대국의 수용 요구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맞물려서 이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난민에 관해서 협력을 펼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외교부가 다양한 나라랑 협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이송 작전을 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아프간인들을 한국 정부의 조력한 기여자만 보호했던 것, 그리고 아프간인을 선별하고 관리해서 안전을 확보한 것, 그리고 아프간 현황이 계속 보도되어서 다면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아이나 가족의 사진 등을 보도함으로써 우호적 특성을 강조했던 점, 이런 것들이 그런 위협을 경감해서 국민들이 수용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제 남미안의 정치화 양상에서 반대 서명의 인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갈등의 정도가 약화된 것은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용에 관계된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인들을 난민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라고 호명함으로써 이 난민들이 불쌍하거나 좀 문제적인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졌고, 한국과 아프간인의 관계가 뭐 투쟁이나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설정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미라클 작전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난민에게 국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편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발생 원인이나 국제 협력과 같은 복합적인 측면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두 사례는 향후 난민 수용의 과정에서 나타날 정치와 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예멘 난민 사례에서는 언론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언론에 나왔던 부정적인 기사가 이제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난민 이슈에 무관심하던 한국인들이 적대감을 가진 정치와 행위자가 되어서 공적 토론회장에서 난민 이슈를 논하고 기존 정치 과정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프간 난민의 경우 강대국과의 경계가 한국 정부의 대응을 굉장히 많이 추동했는데요. 아프간 현지의 모습들 그리고 당시의 환경들이 한국인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군사 안보적 위협을 좀 떠오르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난민 수용을 했던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특별 기여자라는 용어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면서 난민 이슈를 굉장히 잘 관리하였고, 또 여론을 잘 관리하고 또 한국 정부의 위상을 홍보함으로써 굉장히 난민에 대한 그러니까 구범적 당위와 국익에 대한 고려를 잘 결합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 난민 수용의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해서 난민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립하는 가운데 이를 국제적 위상 향상의 도구로 활용했는데, 이게 난민 협약에 처음 가입하던 과정, 난민법을 제정하던 과정, 예멘 난민을 유입하던 과정,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던 과정에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기조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조금 달리 대중들은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예멘 난민 수용 때는 거부의 양상, 그리고 아프간 난민 때는 선택적 수용이라는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지점으로 생각했던 게 예멘 난민 때는 되게 명확한 반대 요구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아프간 난민 관련해서는 좀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난민 수용에 대해 물었을 때 수용을 찬성하는 건 27%, 선별 수용이 30%여서 이 선별 수용이라는 의미가 특별 기여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난민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향후 이 지점은 난민을 수용할지 아닐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저는 예멘 난민과 아프간 난민 수용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나타나고 있던 정치화 양상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고, 아직 한국이 이런 수용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 연구를 정치화의 일반화 양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좀 상황들에 대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흥미롭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이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 반응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같은 주제를 놓고 이제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손정욱 박사님께서 이어간해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손정욱 박사님. 네, 저기 발표 맡은 손정욱입니다.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사실은 전공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 지식을 습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쭉 읽었고요. 특히 난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비교 분석한 것도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되면 좀 더 좋은 논문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예멘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그 유사한 사례로 그러니까 이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일단은 그 유사한 난민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어야지 독립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그 효과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예멘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자체가 애초에 국내적으로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례를 선택해서 작성한 게 아니냐라는 좀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의 효과가 사실 힘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급작스럽게 기습적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하고 정부가 직접 가가지고 데리고 온 난민의 사례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비판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문 결론 파트에서 그런 점을 이제 우리 저자도 인식을 해서 난민 지위의 수용국은 국적을 떠나올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언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호칭을 하건 두 국가 다 난민이 맞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펼치는데 이 글의 인트로부터 설득력 있게 이 두 국가를 그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줘야 뒤에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 앞으로 한국 정부가 난민을 다룰 때 이러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난민 수용의 정치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논문들 읽어보면 실제로는 정치 과정이 좀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에 따라서 여론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왜 언론이 다르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정치화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파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파적 정체성에 의해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그 사안에 기반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 그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들어왔고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여줬을 때 각 정당 지지자별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뭐 이 난민 연구로는 안 했지만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당파적인 이슈에 따라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에이큰하고 바르텔스라는 학자가 이제 현실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Democracy for Realists,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파티전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그 여러 사안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난민 문제도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 두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처우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공적인 정부가 거기에 이제 역할을 했고 특히 요즘은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민 이슈는 사실 대중에게 그렇게 큰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난민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의 정체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어떤 대중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난민 수용의 정치화에서 이런 정치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언론, 여론 이렇게밖에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화가 되려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이론적 분석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 논문의 독립 변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이제 읽고 나서 잘 그 딱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클리어하게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의 수용이 달랐던 핵심 요인 변수가 뭐냐. 지금 이제 논문의 구성을 보면 수용 요인과 거부 요인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각 그 수용 요인과 거부 요인의 뭐 한계들을 장점과 한계들을 명확하게 다뤄주고 본 논문에서는 그런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요인, 그 변수에 의해서 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들을 더 클리어하게 부각을 시켜줘야 논문이 좀 읽기가 단순히 팩트들 나열이 아니라 뭔가 분석된 느낌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코멘트,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유은지님 발표자분께서 한 5분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도움이 되는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쓰면서 한 번씩 다 고민했던 부분들이라 역시 구상이 안 됐던 것들을 이렇게 딱 발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생각했을 때 둘의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건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그게 상황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게 퍼즐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찾아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틀에 맞춰서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좀 디스크립티브하게 흩어진 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이 왜 같은 난민이고 어떤 변수들로 이게 설정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의 정치화에 관해서는 지금 사실 난민 이슈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당파적으로 나뉘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법을 제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당시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프간 난민 수용에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한국의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 수용을 이제 제안했을 때 이제 그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은 이제 좀 이제 거부하고 반대한 반면 좀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좀 신문 사설에서도 그런 게 약간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크게 갈라지지 않았고 근데 또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라는 지역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나 더 이 난민 수용에 대한 지지가 높긴 하였는데 좀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너무 복합적이어서 그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을 때 오히려 좀 왜곡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용 여부인가 거부 요인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역할을 제가 되게 크게 넣고 싶었는데 이게 이 기존의 수용 요인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아직 제가 구체화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미흡하게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또 추가 코멘트를 드리면 그 정치 과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프간하고 예멘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차이를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이제 이 난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 발표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이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의견을 이제 공유를 좀 했으면 해서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진천에 있다가 울산으로 가거든요. 울산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 집 옆에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실제 같이 살 때와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갖는 의견이 또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요? 우파정당 황우여 뭐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우파정당에서 난민을 찬성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노동력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경기권을 제외하고 나면 지방이 급속도로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강원 지역이나 뭐 이런데 부산, 경상, 전남 지역 뭐 이런데 보면은 그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가 왜 오르고 있는가?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 농업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 자체를 못 구하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우즈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카자흐 이런 데서 이제 노동력들이 많이 못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난민 문제하고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이제 왜 전라 지역 주민들이 난민 문제에 더 포용적일까? 이게 노동력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간, 예멘 말씀만 하셨는데, 통계를 보면은 2021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여다봤는데 2021년에 난민 신청 건수의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19년, 18년, 17년은 난민 신청 1위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민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입국 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이제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민인지 아닌지의 뭐랄까 이게 가려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아프간 같은 사례는 굉장히 심플한 사례다.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데 특히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 조직 범죄들이 이제 또 개입이 돼가지고 그 이제 그 이 일리걸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한 문제라서 이게 이 이민이라는 주제가 한번 뛰어들게 되면 이게 이 쉬운 주제 같아서 뛰어드는, 사실은 이제 쉽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민 뭐 이제 이 문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 유학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전부 일하러 가거든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여다볼 때는 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그 인권의 문제나 뭐 규범의 문제로 이제 쉽게 들어갔다가 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민자 또는 난민에 대한 지원이 난민 지원단체 NGO들을 지원하잖아요. 지원할 때 그 정부 자금의 그 지원 기준이 그 NGO가 관리하고 있는 그 난민이나 이민자의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돈이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국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NGO 사이에서 이 난민을 빼오거나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빼오거나 뭐 이렇게 빼가거나 하는 이제 그 사람 장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탈법도 일어나고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권력도 이제 제가 좀 좋은 발표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그 페이스북, SNS가 페이스북 말고도 뭐 최근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많아요. 탐탐, 라이어챗, 뭐 4chat, 8chat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플랫폼 기업들도 문제지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 이용자들이.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그 프락시아미로 이 그루나 이렇게 FSB에서 조직적으로 액티비스트를 동원하는 뭐 이런 문제까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 문제도 좀 같이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 두 행위자 외에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뭐 해커들, 테러리스트들, 그다음에 그 적대적 국가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좀 입체로 들여다보면 좀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너무 사회자가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발표,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 추가적인 말씀하실 분들 없으면 뭐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금 되시고요.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